다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도시 계획을 이야기했고요. 도시에 한정된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역 개발이라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뭐 도시를 포함해서 뭐 촌락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나라 어떤 역사라고 그래야 되나? 뭐 발전 역사, 개발 역사? 그래서 외워야 될 분이 조금은 있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지역 개발의 의미는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그 다음에 지역 개발의 목적은 뭐 이런 거다.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넘기면 지역 개발의 방법이라고 나와요. 자, 우리 사회문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이 내용 똑같이 나오거든요. 성장 거점 개발이니 균형 개발이니 개발하는 방법의 특징 구분하는 거예요.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특징들 포인트 잘 잡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 균형 개발을 취해요. 자, 먼저 성장 거점에서 이 거점은 사실 전쟁 용어예요. 자, 싸움을 하다 보면 전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 여기를 발판 후 다른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기 유리한 곳. 핵심 지역이 있거든요. 그걸 거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점 지역을 먼저 개발을 하면 여기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들도 개발이 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이게 거점 개발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핵심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에 비해서 균형 개발은 말 그대로 균형 있게 모든 지역을 거의 동등하게 놓고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장 거점 개발은 왜 이걸 하느냐? 대체로 이렇게 어떤 개발을 하는 주체, 정부나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나 돈이 별로 없을 때.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투자해서 성과가 나올 만한 부분에 먼저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 대체로 초창기에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규모가 커지고 뭐 선진국이 되면 대체로 균형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은 다른 말로 불균형 개발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로 돈이 별로 없는,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여유가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나라는 과거에 성장 거점 개발을 했던 거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누가 봐도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균형 개발. 수도권만 너무 사람이 많고 수도권만 잘 사니까 지방을 더 키우자. 그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한다. 자, 개발 방법은 투자 효과가 큰 지역, 여기가 거점이에요. 여기가 핵심 지역이에요. 여기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없는 돈이 나와. 여기다 투자를 해야 성과가 나오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개발의 목표는 경제 성장의 극대화, 투자한 거에 비해서 최대한 많이 성과를 내려 그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성을 추구한다. 뭐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나오느냐. 뭐 지금 맥락상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 장점은 자원의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가끔 물어보는데 파급 효과보다 역류 효과가 클 경우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자, 말을 조금 바꾸자면요. 파급 효과를 노리고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이렇게 추진하는데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역류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 사회문화 시간에 이거 혹시 공부했니? 아직 공부 안 했니? 그러면 아직은 그럼 좀 이렇게 설명 충분히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 거점이라는 건 이런 방식인 거예요. 한 나라 또는 어떤 지역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 개발도상국. 그래서 돈은 별로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투자했을 때 성과가 나오는 거점 지역에 또는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성장을 하고 나면
이 성장함에 따라 생기는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주변 지역으로 퍼질 것이다.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걸 기대를 하는데 여기가 먼저 개발이 되고 나면 두 번째 주변 지역으로 성장의 효과가 퍼져 나갈 것이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파도가 주변으로 퍼지듯이 주변에 미친다. 이걸 파급 효과라고 불러요.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건 기대한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먼저 이렇게 발전하고 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는 농사 짓고 있는데 여기에 갔더니 공장도 있고 일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기다리면서 뭔가 이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로 몰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서울이나 부산에 초창기에는 먼저 집중 투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만 서울과 부산으로 계속 몰리는 거지. 그래서 기대했던 거랑 달리 오히려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점으로 핵심 지역으로 사람이든 돈이든 몰리더라.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역류 효과라고 불러요. 역류 효과.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성장 거점 개발을 하지만 실제로는 역류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핵심 지역과 주변 지역의 발전 격차가 크게 벌어져요. 그러겠죠? 됐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설명에서 클 경우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 버렸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여기서 빼먹은 설명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주로 하향식 개발이다. 하향식. 아래 방향을 향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자,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나라 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뭐 국무총리, 뭐 장관들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 개체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도 당연히 이렇게 뭐 시장, 뭐 군수, 기타 등등 뭐 동장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게 뭐 대표적인 체계가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향식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서 밑에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듯이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건 유능한 사람이 그쵸? 이겨야 되는 거니까 정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개발당국은 돈이 없다 보니까 유능한 사람이 행정 관료가 정부가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 짜고 예산 투입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일 밑에는 이제 주민들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위에서 결정을 해서 아래쪽으로 뭔가 진행이 된다. 추진이 된다. 위에서 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낮다. 됐죠? 자, 이게 성장 거점 개발 방식. 하향식은 이런 의미고요. 어려운 내용은 없죠? 별로 넘어갈게요. 자, 균형 개발은 이제 성장 거점하고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상향식 개발은 자, 그냥 정부에서 야, 우리 예산 이만큼 책정해서 여기다 뭐 해줄게.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고속도로 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 요구를 주로 해요. 우리 동네 봤더니 다른 동네는 이렇게 뭐 이렇게 도서관도 있고 뭐 공원들도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 동네는 왜 이래? 이것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게 여론이 형성이 돼서 위에 쪽에 전달이 돼서 이제 그게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요즘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상향식 개발이라고 부르고요. 지역 주민의 의사 결정을 당연히 존중해준다. 왼쪽 거랑 이제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글자 그대로 균형 개발인데, 자,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지역 간이 약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일단 돈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형평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가난하진 않지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 아니 왜 우리 동네는 옆 동네보다
뭐 약간 부족해. 그럼 당연히 사람이 이제 뭐 만족도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모든 지역을 만약에 4개 지역이 있다. 1번, 2번, 3번, 4번을 이제 골고루 비슷하게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 개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사는 애들 더 잘 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불만이 많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많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형평성을 추구한다. 여기는 아까 효율성이었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결과 지역 간 균형 성장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뭐 돈은 뭐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지역 이기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굳이 넘기진 않을게요. 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단어 지역 이기주의. 어떤 혐오 시설, 예를 들면 교도소라든지 또는 뭐 쓰레기 매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동네에는 안 돼. 내 집 앞에는 안 돼. 용어가 뭐죠? 그러니까 이기주의를 뜻하는 우리 이게 지리 용어가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이잖아. 영어의 약자잖아. 아, 근데 왼쪽에 써 있어.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식을 테스트하는 건데 님비 현상이라고 부르잖아요. Not in my backyard잖아.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돼. 그쵸? 님비 현상. 그럼 반대로 뭐 이렇게 도서관이나 뭐 공연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집 근처에. 그걸 핀피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 같은 지역 이기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장 거점 개발 방식과 균형 개발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광역 개발만 설명을 안 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세요. 시간 줄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외울 거 정리할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 과정을 보면 제1차부터 3차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차는 지금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차도 지금은 끝났어요. 지금은 이제 5차 기간이긴 한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5차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뭐 4차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자, 어쨌든 그래서 시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1960년대까지는 뭐 너무 가난하고 정신도 없고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얘는 70년대. 자,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돈이 없던 시절이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추진했던 게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에요. 제1차. 자, 이때 주요 정책은, 자,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도 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사회 간접 자본 확충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고속도로 깔고 항만 만들고 그래야 뭐 무역을 하든 물류를 하든 뭐 할 거니까. 뭐 비슷한 말로 생산 기반 확충.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로 깔고 뭐 수자원 확보하고 발전소 세우고 그런 것들 했던 게 주로 이 시기죠.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수도권하고 남동 해안 지역,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말을 바르게 표현하면은요, 우리가 서울 경자, 서울을 뜻하는 한자 말이 경이거든요. 그 경부선철도,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서울과 그 다음에 부산, 서울과 부산을 양축으로 해서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해서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이 라인을 중심으로 1970년대에는 성장을 해요. 경부축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80년대인데, 이때는 광역개발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광역개발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뭐 시험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는데, 어쨌든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제 성장 거점 개발 방식하고 균형 개발하고 설명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짬뽕이 된 거예요. 자, 어떤 식이냐면,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4개로 쪼개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 4개는 비슷하게 성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일단 덩어리를 좀 넓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 4지역으로 나눈다. 뭐 지역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걸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킬 건데, 그런데 1번 지역이든 2번 지역이든 각 지역을 개발할 때는 1번 지역 내에서 성장 거점을 정해서 여기 먼저 성장하고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여기도 여기 먼저 투자해서 먼저 성장시킨 다음에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형태를 광역 개발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는 이유는 광역 개발이라고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실제로 1980년대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했거든요. 여전히 수도권만 이렇게 사람들 막 몰리고, 여전히 부산 쪽으로 사람들 몰리고, 됐죠? 그래서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실제로는 성장 거점 개발이 이어졌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패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기는 90년대인데,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81년에서 끝나다가 이제 앞자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99년에서 끝나고 2000년부터 새로 시작하겠다고 제4차로 넘어가거든요. 조금 일찍 끝나요. 됐죠? 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균형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게 된 거지. 자, 포인트는 지방을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지방을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수도권이 너무 이렇게 밀집하고 수도권으로만 몰리니까 수도권을 조금 억제하겠다. 뭐 수도권에 대학도 못 짓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1년 동안 뭐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수도 제한을 했어요. 너무 막 지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수도권도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남북 교류 지역 개발 및 관리. 자, 이게 4차랑 구분하기 참 좋은 건데 무슨 뜻이냐면, 이때까지는 북한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물론 정치적인 변화도 있긴 하지만 휴전선 근처가 너무 낙후됐거든. 그리고 언제까지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게, 통일하면 다른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 휴전선 근처는 뭐 개발을 원래 할 수가 없었잖아. 그런데 이때부터는 북한이 마냥 적이냐, 우리랑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북 교류 지역 휴전선 근처를 이제 조금 이렇게 개발 좀 하자, 그런 의미예요. 뭐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됐죠? 뭐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패스. 자, 그래서 제3차는 균형 개발이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거점 개발일까, 균형 개발일까? 당연한 얘기지만 균형 개발이겠죠. 3차보다 더 균형 개발이겠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4차는 시기를 보면 2020년까지인데 끝났어요. 끝나긴 했지만 끝난 직후잖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있었던 일들이라서 제4차 시기에 일어났던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건 따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의 의미는 뭐 균형 있는 국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개방 국토. 자, 이제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한 걸 넘어서 전 세계로 말 그대로 뻗어 나가는 거지. 이제 국제의 경쟁력도 생겨서 당연히 외국인들과도, 외국 기업들과도 경쟁해야 되는 거고. 그 개방 국토고요. 녹색 국토. 그 다음에 남북 교류 정도가 아니라 이제 통일까지 생각해서 대비하는 통일 국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차 수정 계획. 이 당시에 대통령이 되고 났더니 어떤 분께서 당연히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바뀌니까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뭐 정당성 뭐 그런 걸 더 높이기 위해서 종전 정권을 약간 까거든요. 니들 뭔가 좀 잘못됐어, 그래서 고칠 거야, 뭐 그런 의미도 조금 있어서 2번을 수정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어쨌든 현재는 끝났다.
끝났다. 그리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4차를 많이 물어보더라. 그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자, 밑에 거. 지역개발과 지역 갈등,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님비 현상, 핀피 현상이 발생한다. 지역 이기주의, 심각한 문제기는 하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지역개발과 방법은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서로 간의 의견을 잘 듣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뭐 초등학교 때나 나온 그런 말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국토 공간을 구상하기 위해서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살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2019년에 발표했고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서 뭐 이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일단 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정리. 프린트도 나눠줘야 되는데? 자, 페이지 넘겨서. 자, 국토 개발에 따른 공간 및 환경 불평등. 그러니까 지역 격차라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서울 사람들은 물론 서울이라고 하는 땅덩이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서울 사는 사람하고 뭐 지방 사는 사람하고 뭐 경기도 사는 사람하고 뭐 한 명 한 명 놓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요. 전기도 당연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쓰레기도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서울 안에 발전소가 많을까 적을까? 당연히 별로 없죠. 뭐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뭐 화력 발전소 같은 거 서울에는 거의 없잖아. 그 다음에 서울 안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서울 사람들이 만든 쓰레기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까? 서울 안에서 처리할까? 아니면 서울 밖에서 처리할까? 서울 밖에서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불평등한 거지. 그쵸? 그런 의미예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그래서 공간 불평등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불균형적으로 발전했다. 그런 의미랑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럼 얼마만큼 차이가 크냐? 우리가 뭐 인지는 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크냐? 수치로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원인은 뭐 이런 하향식 개발 때문에 성장 거점 개발 방식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많은 것들이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집값 상승이나 교통 혼잡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권역별 지역 내 총생산 비율을 보면 자, 여러분들 이건 인구 비율하고도 비슷해요. 물론 서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좀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인구 비례랑 비슷하니까 좀 알아주세요. 자, 수도권이 우리나라 거의 2분의 1을 차지해요. 인구도 거의 2분의 1이에요. 자,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수도권의 인구? 서울만 1,000만 명. 경기도 1,300만 명. 인천 300만 명이에요. 합치면 2,500만 명이 넘어가. 서울만 1,000만 명이잖아. 자, 그래서 인구도 거의 절반. 그러면 나머지 절반 중에 또 절반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영남권에 있거든요. 남동임의 공업지역, 부산, 대구 뭐 그 근처. 그 다음에 나머지 4분의 1 중에 이제 충청권, 호남권, 뭐 강원권, 제주권이 있는데 충청권, 호남권은 거의 비슷해서 10분의 1 정도씩 되고요. 10분의 1 정도씩 되고 그 다음에 강원, 제주권은 좀 적고 그럼 10분의 1이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500만 명, 500만 명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인구 알아두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수도권은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10%밖에 안 되는데 총 생산이 50%가 넘어가니까 많은 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건 총 생산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대학을 이렇게 만약에 하잖아? 그럼 비율이 더 올라가죠. 뭐 요즘은 뭐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자기 지방에 있는 대학 안 가잖아. 부산대나 전남대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다 서울로 오려고 그러잖아. 자, 아무튼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에도 격차가 생긴다. 뭐 거의 같은 맥락이죠. 농촌 지역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 그래서 농촌의 소득은, 농가 소득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천천히 증가하는 데 비해서 도시는 가구당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해서 그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환경 불평등 볼게요. 환경 불평등.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만든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처리한다. 서울 사람들이 쓰는 전기는 전기 만들 때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다. 위험부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화력 발전소다. 석탄을 뗀다. 그럼 먼지나 매연이나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건 서울에서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역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떠안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통계로 볼게요. 통계로. 자, 통계는 자 전력 생산량을 말하고 있는데 볼게요. 서울은 전력 생산량은 요만큼인데 전력 소비량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은 어디선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수도권이니까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는 그나마 이제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데 소비하는 건 또 더 많이 소비해요. 인천은 생산량, 소비량 요만큼이 남긴 하지만 수도권 전체로 보면 생산하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많죠. 그렇잖아?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이어지는 건데, 자, 수도권 사람들이 쓰는 전기는 그럼 어디서 만드는 걸까?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걸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인데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걸까? 주로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 충청남도 가볼게요. 충청남도는 생산은 요만큼 하는데 소비는 요만큼 하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렇게 전기가 넘어가는 거지. 자, 전기라고 하는 건 뭐 제주도에서 끌어올 수는 없잖아. 가까운 데서 끌어오는 거거든. 자, 뒤에 가면 우리가 에너지 단원이 있어요. 거기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뭐 그런 뜻이야. 됐어요? 됐어? 그래서 뭐 이건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올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봤더니 자, 얼마나 많은 대기 오염물질이 나오느냐. 그 지역에서. 자, 물론 자동차 매연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오염물질이 서울이나 뭐 이렇게 경기나 뭐 이렇게 별로 안 나와요. 인천은 바닷가에 있어서 뭐 공장도 있고 아까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염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충청남도예요. 이유는 수도권 사람들이 쓰는 전기를 충청남도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화력발전소에서 오염물질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됐죠? 자, 이거 어쨌든 자료 분석 문제로 나오니까 어려운 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혁신도시 여기 체크 좀 할게요. 혁신도시랑 그다음 하나 더 기업도시. 자, 먼저 포인트는 둘 다 4차 국토종합계획 때 시행한 거예요. 자, 4차의 포인트는 균형 발전. 자, 그런데 이미 발전해 있는 수도권을 너무 발전했으니까 그만 발전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이제 이런 정책을 편 거야. 자, 지방에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어떤 도시를 만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기업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기업 도시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 4군데가 있어요. 지금 당장 올 필요는 없고 그냥 찍어만 줄게요. 자, 태안에 하나가 있고요. 태안군에. 그 다음에 여기 원주에 하나가 있어요. 원주는 좀 이따 말하겠지만 혁신도시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충주에 또 기업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찍어만 놓으세요. 지금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영암 이쪽에도 하나가 있어요. 근데 기업도시는 뭐 잘은 안 물어보고 그래도 용어가 등장하니까 그냥 말만 해준 거고요. 자, 실제 포인트는 혁신도시. 자, 혁신은 아무튼 뭔가 크게 바뀌었다. 종전에 어떤 게 뭐 나타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정말 혁신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뭐냐?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기업이나 사람들도 야, 너 지방으로 가.
하면 갈까 안 갈까? 당연히 안 가죠. 일자리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수도권 지역에 있던 공공기관들 있죠. 공공기관은 준공무원이잖아. 거기에 입사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자기 어떤 자유를 이렇게 뭐 포기라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정책 공공성이니까.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있던 좋은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 또는 뭐 수자원공사, 건강관리공단보험 뭐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잖아. 자, 참고로 여러분들 한국전력공사 들어가나? 그럼 이사 가야 돼요. 왜냐면 수도권이 없거든. 어디 이사 가야 되냐? 전라남도 나주로 이사 가야 돼.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서울에만 살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방은 정말 너무 낙후됐거든. 인구도 너무 줄어서 앞으로 지방은 아예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나라 전체로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추진을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혁신도시는 지방 발전을 위해서 뭐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옮겨왔어. 그러면 그런 좋은 일자리를 바탕으로 직원들 옮겨오는 거고, 가족들 옮겨오는 거고, 아파트 단지 생기는 거고, 그런 일자리가 있으니까 주거 기능도 생기는 거고, 상업 기능도 생기는 거고, 이걸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지방에 다른 데에 의존하지 않고,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스스로 충족하는 자족 가능한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혁신도시예요. 됐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자족 가능한 신도시를 만들겠다.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공공기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혁신도시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포인트는 수도권에는 혁신도시가 있다 없다? 없다. 수도권은 너무 발달해서 문제니까. 자, 그래서 수도권은 없고요. 그 다음에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에 골고루 있어요.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보다 보면 몇몇 도시만 물어보거든요. 원주 체크하세요. 원주 자주 물어보고요. 강원도 원주. 그 다음에 충청북도 진천, 음성 여기 자주 물어봐요. 자, 나머지 지역은 알면 좋고 뭐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고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자, 우리 아무리 바쁘다기보다는 끝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위성 사진 같은 거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위성 사진 잠깐만 보여줄게요. 카카오맵. 카카오맵을 보면 우리 학교가 맨날 또 여기 위치가.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서울 사람들이 만든 쓰레기는 어디에 매립을 할까? 자, 우리 과거에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요. 물어봐 한번. 여러분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 생산되는 나오는 쓰레기 어디다 묻었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난지도라는 곳에 묻었어요. 난지도. 한강에 있는 이제 섬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섬은 아니야. 자, 근데 난지도가 지금은 거기다 쓰레기를 묻지 않아. 이미 다 가득 차가지고 이미 진작에 거기 덮었어. 자, 그럼 난지도가 뭐 지금도 난지라는 말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게 다른 걸로 바뀌었거든. 자, 옛날 난지도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 버리던 곳 걔가 뭘로 바뀌었을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하늘공원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데 있죠. 가본 적 있죠? 보면 이게 그 하늘공원이 되게 약간 높잖아. 거의 100m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가 다 쓰레기예요. 옛날에는 거기가 쓰레기장이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가득 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자, 지금 쓰레기는 이제 어디다 버리냐면요. 인천 쪽에다 버려요. 인천 쪽에.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북쪽에 있는 다리 근처예요.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가서 보면, 여기는 이제 메우다가, 여기도 가득 차가지고 덮은 다음에 골프장 만들었고요. 밑에가 쓰레기인 거야. 여기도 지금 이제 여기는 매립 중이에요. 이게 1차, 2차고요. 여기도 이제 거의 차 가니까 옆에다 3차 만들었어요. 또 여기다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미래까지 바라봐서 이쪽 지역에다 또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인천 구석 쪽에다 지금 묻고 있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뿌옇게 나와서 잘 안 보일 텐데, 그래도 한 가지만 보여줄게요. 나중에 또 보여줄 건데, 자, 우리가 수도권 지역은 이제 우리가 커다란 화력발전소가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 섬 지역에 있거나, 당연히 자기 옆에 커다란 화력발전소 같은 거 있으면 뭐 폭탄 먼지 날리고 그러면 싫어하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섬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충청남도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보여줄게요. 자, 충청남도에 가면, 이런, 망할. 자, 망할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멀리서 봐가지고 되게 이게 이렇게 작게 보일 때는 화력발전소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만 확대를 하려고 봤더니 포토샵으로 바뀌어가지고 덮어놓은 거예요. 국가 중요한 시설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런 화력발전소가 충청남도에 많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혁신도시 하나만 볼게요. 그냥 혁신도시를 보면 전주 쪽에도 혁신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규모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감이 잘 없어서, 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전주 시내 쪽이에요. 원래 전주. 자, 그런데 혁신도시는 어디에 생기고 있냐면은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좀 확대했을 때, 여기가 이제 전주 시내 쪽이고요. 좀 확대해보면, 이제 우리가 알던, 그냥 우리가 보던 우리 학교 주변과 비슷한 그냥 오래된 도시예요. 그런데 혁신도시는 이렇게 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 완전히 거의 시골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봤을 때도 호수를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렇게 공원들도 많고 뭔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꽤 규모가 크게, 물론 주변은 다 이제 논밭이에요. 전라도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런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어쨌든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이다. 혁신도시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습지만 나눠줄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